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루시 앤 몽고메리의 빨간머리 앤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빨간머리 주근깨투성이 소녀 기억하시죠? 저는 빨간머리 앤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가 함께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 빨간머리 앤과 함께 우리의 추억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루시 앤 몽고메리는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만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났다는데요. 1876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근처에서 우체국을 경영하던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나서 15살에 이미 지역신문에 글을 싣기도 했다는데요. 우연히 이웃 독신 남매의 집에 어린 조카딸이 와서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빨간머리 앤을 완성했다고 해요. 1908년 출간된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이후 에이번리의 앤 등 앤을 주인공으로 10여 편의 속편을 발표하면서 꾸준한 인기를 모아왔습니다.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42년 토론토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빨강머리 앤의 무대이자 평생 사랑했던 자신의 고향인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묻혔다고 합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번리 마을의 큰 길이 작은 골짜기로 꺾여 내려가는 곳에 살고 있었다. 큰 길을 따라 오리나무와 푸크시아 꽃들이 즐비했고 오래된 커스버트 신의 농가 숲에서 솟아난 시냇물이 큰 길을 가로질렀다. 숲을 지나 상류 쪽만 해도 시냇물은 은밀한 비밀을 가진 폭포처럼 복잡하고 거칠게 흘렀지만 린드 부인 집 앞의 골짜기에 다다르면 이내 조용하고 잔잔한 개울이 되었다. 린드 부인의 집 앞을 지나려면 시냇물조차도 풍요와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린드 부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창가에 앉아 시냇물이건 아이들이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데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눈에 거슬리면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다 캐낼 때까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다. 그러고 보면 시냇물도 린드 부인의 눈치를 보는 모양이었다. 자기 일도 내팽개친 채 남의 일에 바짝 참견하는 사람들이야 에이번리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신의 일도 말끔하게 해치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간섭해대는 그야말로 대단한 여자였다. 그녀는 야무진 주부였다. 늘 모든 집안일을 솜씨 좋게 해냈다. 자선 바느질 모임을 이끌었고 주일학교 일을 돕는가 하면 교회의 봉사 모임과 해외 선교 모임에서도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레이첼은 몇 시간씩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침대볼을 떴다. 에이번리의 주부들은 침대볼을 16장이나 뜬 레이첼의 솜씨를 경탄에 맞이 않았다. 그러면서도 레이첼은 골짜기를 지나 붉고 가파른 언덕 너머까지 이어지는 큰 길을 내내 예리하게 지켜보곤 했다. 에이번리는 세인트 로렌스만 쪽으로 툭 붉어져 나온 조그만 세모 모양의 반도로 마을의 양쪽은 바다와 접해 있었다. 그런 탓에 마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언덕길을 지나야 했고 남몰래 가만히 쳐다보는 레이첼의 시선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따스하고 환한 햇살이 창가에 내려앉은 6월 초순의 어느 오후, 그날도 레이첼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집 아래쪽 비탈에 자리 잡은 과수원에는 신부의 수줍은 뺨 같은 연분홍빛 꽃들이 피었고 숱한 벌들이 웅웅 날아올랐다. 에이번리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유순하고 몸집이 작은 토머스 린드는 헛간 뒤의 언덕 텃밭에 철진한 순무씨를 뿌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매슈 커스퍼트도 초록 지붕층 너머 널따랗고 붉은 시냇가 텃밭에 씨를 뿌리고 있어야 했다. 레이첼은 어제 저녁 카모디에 있는 윌리엄 블레어의 상점에서 매슈가 피터 모리슨에게 다음날 오후에 순무씨를 뿌릴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참이었다. 매슈 커스버트야 평생 남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 사람이니 물론 피터가 먼저 물어본 것이겠지만 그런데 매슈는 한창 바빠야 할 오후 3시 반에
평온하게도 마차를 몰고 골짜기를 지나 언덕을 넘고 있었다. 게다가 하얀 기슬된 셔츠에 가장 좋은 슈트를 꺼내 입고 가는 모습이었다. 그건 에이번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또 마차와 밤색 말까지 끌고 나온 건 매슈가 먼 길을 떠난다는 얘기였다. 지금 매슈 커스퍼트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걸까? 매슈가 아니라 에이버니의 다른 사람이었다면 레이첼은 요리조리 잘 꿰맞춰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럴싸한 대답을 뚝딱 찾아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매슈는 긴박하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닌 다음에야 좀처럼 집을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몹시 부끄럼이 많았고 낯선 사람들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는 데다 꼭 말을 해야 하는 자리라면 아예 가려고 들지를 않는 사람이었다. 매슈가 하얀 깃을 댄 셔츠를 입고 마차를 몰고 나간다는 건 정말이지 드문 일이었다. 곰곰 생각했지만 도무지 답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레이첼은 그만 즐거운 오후 시간을 몽땅 망쳐버리고 말았다. 아무래도 티타임 후에 초록지붕집으로 가봐야겠어. 매슈가 어디로 왜 간 건지 마릴라한테 물어봐야지. 이 엄청난 여인은 마음을 먹고야 말았다. 그가 이 시간에 시내로 나가는 건 이상해. 매슈는 절대 누구를 찾아가거나 하지 않는다고. 숙무씨가 다 떨어진 거라면 저런 슈트 차림으로 마차를 몰 리도 없고 의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그렇게 느릿느릿 갈 리도 없잖아? 어젯밤 이후로 나갈 일이 생기게 틀림없어. 모를 일이네. 매슈가 오늘 왜 에이버니를 나가는지 알기 전엔 도무지 신경이 쓰여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레이첼은 티타임을 끝내고 나갈 채비를 했다. 멀리 갈 건 없었다. 과일나무로 에워싸인 넓고 휑한 커스버트 씨네 집은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서 4분의 1마일도 안 되는 곳에 있었다. 그래도 길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이라 실제보다 더 멀게 느껴지기는 했다. 매슈의 아버지는 매슈만큼이나 수줍음 많고 과묵한 사람이라 숲속에 아주 파묻히지는 않으면서도 마을과 되도록 먼 곳에 집을 짓고 싶어 했다. 그래서 농장을 일군 뒤 가장 끄트머리에 초록지붕 집을 지었다. 지금도 에이번리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큰 길에서 초록지붕 집은 귀퉁이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레이첼은 생각했다. 그건 그냥 머무는 거지. 린드 부인은 마차의 바퀴자욱이 움푹 팬 풀밭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오솔길로는 들장미 넝쿨이 무성했다. 매슈와 마릴라가 저렇게 외따로 사는 걸 보면 좀 괴짜들 같다니까. 나무들이 무성하다고는 해도 나무가 어디 친구가 될 수 있겠어.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야지. 그만하면 두 사람은 만족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더라만 익숙해져서 그런가. 하긴 아일랜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긴 하지. 사람은 목을 매다는 일이라 해도 결국 익숙해지기 마련이라고. 레이첼은 오솔길을 벗어나 초록지붕집의 뒷뜰로 들어섰다. 한쪽으로는 아름드리 버드나무들이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단정한 포플러들이 선 진 초록빛들은 아기자기하고 깔끔했다. 삭정이나 돌멩이 하나 널브러져 있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린드 부인이 못 봤을 리 없었다. 마릴라는 집 안만큼이나 마당도 어지간히 쓸어내는구나 하고 린드 부인을 생각했다.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다 한들 흙이 별로 묻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린드 부인은 부엌문을 후다닥 두들기고는 들어오라 하기가 무섭게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지붕집의 부엌은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었지만 아예 쓰지 않는 응접실처럼 보일 만큼 지나치게 깔끔한 면도 없지 않았다. 부엌창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었다. 뒤뜰이 보이는 서쪽 창으로는 말캉한 6월의 햇살이 한박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동쪽 창은 아무렇게나 자란 초록 넝쿨들이 뒤덮어서 왼편 과수원의 흰 벚나무와 시냇가 골짜기에서 몸을 흔드는 호리호리한 자작나무들만 겨우 내다보일 뿐이었다. 마릴라는 늘 동쪽 창가자리에 앉았는데 그나마 그곳에 앉아서도 마릴라는 햇살을 영 못마땅해 했다. 그녀가 보기에 햇살이란 진중해야 할 이 세상에서 그저 무책임하게 너울거리기만 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때도 그녀는 동쪽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레이첼은 문을 채 닫기도 전에 식탁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접시가 3개인 걸로 보아 마릴라는 매슈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릇은 매일 쓰는 것들이었고 차린 거라곤 고작 꿀사과 잼에 케이크 한 종류뿐이었다. 그러니 대단한 손님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럼 매슈의 하얀 기 셔츠와 밤색 말은 어찌 된 걸까? 레이첼은 고요하고 신비스러울 것 없던 초록 지붕집에 이 요상한 수수께끼로 머리가 어지러질해졌다. 마릴라가 명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오늘 저녁은 정말 날이 좋죠? 앉으세요. 가족들은 잘 지내시고요? 마릴라와 레이첼에게 닮은 데라고는 없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정이라고 밖엔 달리 표현하지 못할 어떤 감정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마릴라는 키가 크고 마른 데다 강인해 보이는 턱선의 여자였다. 흰머리가 드문드문 비치는 까만 머리카락은 뒤로 돌돌 말아 올려 쇠 머리핀 2개로 질끈 고정시켰다. 경험의 폭도 좁고 융통성도 없어 보였는데 사실 그렇기도 했다. 하지만 약간만 다듬어 준다면 유머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법도 한 그런 인매의 여자였다. 레이첼이 대답했다. 아주 잘 지내요. 그런데 오늘 매슈가 어딜 급하게 가는 걸 보고 어째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의사에게 다니러 간 걸까 하고요. 마릴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술을 실룩였다. 그녀는 린드 부인이 당장 달려올 걸 짐작하고 있었다. 매슈의 난데없는 나들이에 이 이웃이 얼마나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였을지 마릴라는 알고도 남았다. 마릴라가 말했다. 아니에요. 어젯밤에 머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이젠 괜찮아요. 매슈 오라버니는 브라이트 리버 역에 갔어요. 노바스코샤에 있는 고아원에서 남자애 하나를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그 애가 오늘 기차로 도착해요.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 역에 가서 호주 캥거루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들 린드 부인이 이보다 놀랐을까. 그녀는 정말 5초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마릴라가 농담을 할 리 없었지만 린드 부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진짜예요, 마릴라? 겨우 말문이 터진 레이첼이 물었다. 네, 그래요. 노바스코시아의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번듯한 에이버니의 농장에서라면 을에 있는 봄철 일거리라도 된다는 듯 마릴라가 대답했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린드 부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에 느낌표들이 들어찼다. 남자아이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릴라와 매슈 커스버트 남매가 남자아이를 입양한다고? 고아원에서? 이건 정말 세상이 뒤집힐 일이잖아. 이보다 놀랄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절대 없다고. 린드 부인은 따지듯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신에게 조언도 구하지 않고 저질러버린 일이니 일단은 못마땅한 기색을 보여줘야 했다. 마릴라가 말했다. 사실 겨울 내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왔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여기에 왔었는데 봄이 되면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에서 여자애 하나를 데려올 생각이라 하더라고요. 사촌이 거기에 살아서 스펜서 부인도 호프턴을 몇 번 가봤고 또 그곳 사정을 잘 안대요. 그때부터 매슈와 저도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는 남자애를 데려왔으면 싶었죠. 매슈도 이젠 일손을 놓을 때가 되었잖아요. 예순인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심장도 말썽이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일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멍청하고 어설픈 프랑스 사내애들 뿐인걸요. 어쩌다 마음에 드는 녀석을 골라서 뭘 좀 가르쳐놨다 싶으면 가재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홀랑 튀어버리고요. 매슈는 처음에 영국 고아원 아이를 데려올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잘라 말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요. 그 애들도 괜찮을지 몰라요. 나쁘단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런던 불황아들은 사양하고 싶어요. 최소한 우리나라 아이였으면 했거든요. 누굴 데려올 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캐나다 아이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밤에도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스펜서 부인한테 여자애를 데리러 가는 김에 남자애도 하나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넣은 거예요. 지난주에 스펜서 부인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모디에 사는 리처드 스펜서 가족에게
영리하고 착한 남자애를 찾아달라 했어요. 10살이나 11살 가량으로요. 그 정도 나이가 딱 좋잖아요. 허드렛 일도 제깍제깍 할 만한 나이고 또 어리니까 제대로 가르쳐 볼 만하기도 하고요.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학교도 잘 보내줄 생각이에요. 집배원이 스펜서 부인이 보낸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5시 반 기차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역으로 마중을 나간 거예요. 스펜서 부인이 그엘 브라이트 리버역에 내려줄 거예요. 물론 스펜서 부인은 화이트 샌즈역까지 계속 갈 거고요. 레이첼은 자신의 말솜씨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이 놀라운 소식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가다듬은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릴라, 까놓고 말하면 난 두 분이 지금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어쩌면 정말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릴라는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잖아요. 마릴라네 집, 그러니까 이 아늑한 보금자리에 낯선 아이를 들인다면서 정작 그 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이의 성정도, 아이의 부모도, 또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난주 신문에 난 거 못 봤어요? 섬 서쪽에 살던 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를 입양했는데 걔가 밤에 집에다 불을 질렀다지 뭐예요. 일부러요, 마릴라. 그 사람들 침대에서 타 죽을 뻔한 거라고요. 또 어떤 집에선 입양한 남자애가 맨날 날달걀을 빨아먹었대요. 어떻게든 고쳐주려 했지만 실패했다죠. 나한테 미리 조언을 구했더라면 이런 일을 생각조차 말라고 했을 텐데 왜 안 그랬어요, 마릴라? 달갑잖은 린드 부인의 말에도 마릴라는 불쾌해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잠자코 뜨개질만 했다. 레이첼이 하는 말 틀리지 않아요. 저도 약간 꺼림칙한 구석은 있거든요. 하지만 매슈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게 느껴졌고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매슈가 그러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여야죠. 그게 도리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위험 문제라면 뭐 세상 어디에나 위험은 도사리고 있잖아요. 친자식을 둔 사람들한테도 위험은 있고요. 애들이 어디 곱게만 자라나요. 노바스코시아는 우리 섬 바로 옆이에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애는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린드 부인은 끝끝내 의심을 지우지 못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쨌거나 잘 되면 좋겠네요. 그 애가 초록지붕집을 홀랑 태워먹거나 오물에 독약을 푼데도 내가 진작 말리지 않았다고 원망은 말아요. 뉴 브런즈 웍에서도 고아원 출신 아이가 딱 그런 짓을 벌여서 온 가족이 비명에 죽었단 말이에요. 하긴 그땐 여자애였지만 우린 여자애를 데려오는 것도 아닌걸요. 여자애를 키울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어요. 스펜서 부인은 왜 여자애를 데려간다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하긴 그 부인이야 마음만 먹으면 고아원을 통째로라도 입양해버릴 사람이긴 하지만요. 우물에 독약을 푸는 일은 순전히 여자아이들이 저지를 일이지 남자아이라면 안심해도 된다는 듯 마릴라가 말했다. 레이첼은 매슈가 고아소년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좋게 2시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길을 따라 로버트 벨레 집으로 가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건 둘째가라면 서러울 화제거리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린드 부인은 이런 식으로 떠들썩한 일을 벌이는 것을 몹시도 즐거워하는 여인이었다. 린드 부인의 비관적인 말들에 슬그머니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마릴라로선 린드 부인이 떠나자 그제야 마음이 다소 놓였다. 오솔길로 접어든 레이첼은 탄성을 냈다. 세상에나 이런 일이 다 있네. 진짜 꿈꾸는 기분이라니까. 아, 그 가여운 어린애를 어째 정말 가여워. 매슈와 마릴라는 애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애가 제 할아버지보다 현명하고 견실하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애한테 할아버지가 어디 있기나 하겠어. 어쨌거나 초록지붕집에 어린애라니. 뭔가 좀 안 어울려. 한 번도 그 집에 어린애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 집이 지어졌을 때 매슈와 마릴라도 다 자란 후였잖아. 그 둘을 보면 도무지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지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고아 신세가 되고 싶진 않아. 아무튼 정말 그 아이가 가여워 안 됐어. 레이첼은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들장미 덩굴에 대고 터뜨렸다. 물론 레이첼이 그 순간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보았더라면
동정심이 한층 더 깊고 지대해졌을 테지만